캐나다 토론토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그저 멀고 낯선 나라일 뿐이라 생각하던 그녀였는데요. 단 한 잔의 커피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무너져가던 가게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는데요. 그 커피는 우리가 흔히 알던 진한 에스프레소도 고급 원두 커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우습게 봤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과연 그녀가 발견한 커피 한 잔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종이 봉지가 어떻게 사람과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을까요? 충격적이면서도 따뜻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엔 하트예요. 저는 토론토 시내에 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이 카페는 제 전부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직접 신선한 커피 원두를 볶았어요. 그 향이 가게 전체를 가득 채웠고 그 냄새만으로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동네 곳곳에 대형 커피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스타벅스가 2블록 떨어진 곳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는 팀홀튼이 바로 길 건너에 생겼어요. 반짝이는 간판, 빠른 서비스, 그리고 제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가격까지. 제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대화 소리로 가득하던 카페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새로운 음료 레시피를 만들고 할인 행사도 하고 직접 만든 페이스트리도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문을 열 때마다 손님은 더 줄었고 계산대가 몇 시간씩 조용할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11월의 어느 추운 목요일 저녁, 저는 하루 종일 손님이 겨우 12명밖에 오지 않은 채로 가게 문을 닫았어요.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저는 불을 끄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힘도 의욕도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식힐 겸 넷플릭스를 켰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영화와 드라마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눈에 띄는 썸네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화면 위에는 한국어 제목이 있었어요. 제목은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가게에서 손님들이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은 있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음료를 기다리면서 자주 언급했죠.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몇 주 지나면 잊혀질 유행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폭력적이고 이상한 내용일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드라마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2시간 동안 저는 가게 걱정도 커피 체인점들에 대한 불안도 잊고 있었어요. 오직 이 낯설고 강렬한 세계에 푹 빠져 있었죠.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마음속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한 궁금증이었어요. 이 배우들은 누구지? 왜 그들의 언어는 내가 예상한 것과 이렇게 다를까? 그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서로에게 인사하는 방식은 왜 이렇게 낯설까? 온통 질문투성이었어요. 제게 너무 멀고 너무 다른 세상이라고만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알고 싶게 만들었어요.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난 후 저는 한국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간 늦은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는 울었고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는 웃었어요. 드라마마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친구들이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름다운 산과 도시들까지요. 2주 후 저는 토요일 오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며 컴퓨터로 토론토 주말 행사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커뮤니티 센터 수업과 지역 축제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제 눈길을 확 사로잡는 알록달록한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어요. 포스터에는 붓글씨로 쓴 예쁜 한글이 있었고 빨강과 파랑의 전통 무늬가 둘러져 있었어요. 그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코리안 랭거지 클래서즈 비기너즈 웰컴 토론토 문화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열리는 수업이었고 제 카페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저는 더 생각하기 전에
바로 등록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을 해버렸어요. 토요일 아침은 회색 하늘에 이슬비가 내렸어요. 잠깐 이불 속에 누워서 수업은 너무 어렵거나 민망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옷을 입고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표지판을 따라 204호실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둥글게 놓인 의자들에 12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교실 앞에는 우리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아마 30살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어요. 와이어 프레임 안경 너머로 보이는 갈색 눈빛이 참 따뜻했고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름이 박민준이라고 했어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업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한글부터 배우고 기본 회화 문장, 간단한 대화 연습까지 하게 될 거라고요. 화이트보드에 자신의 이름을 영어와 한글로 모두 적어주시면서 글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발음이 나는지도 보여주셨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자 민준 씨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언어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주셨어요. 한국어에는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다른 높임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르게 인사하는 법과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이야기할 때 나의 대신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점점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야기에 몰입했어요. 이건 단순한 어휘 암기가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제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에너지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차로 돌아가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엔 멀고 낯설다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풍부하고 복잡하며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6주쯤 되었을 때 저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발음을 더듬지 않고 자기소개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토요일 아침은 제 한 주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죠. 카페가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더라도 문화센터에서 저를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12월에 눈 내리던 어느 아침, 민준 씨가 수업 시간에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전했어요. 연말을 맞아 서울에서 부모님이 토론토로 오셨는데 우리 반 전체를 자기 아파트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한국어를 배우는 캐나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 하신다면서요. 파티 당일 저녁 저는 민준 씨 아파트로 가는 길에 3번이나 차를 돌려 돌아갈까 고민했어요. 카페 옆 꽃집에서 작은 꽃다발을 사긴 했지만 막상 보니 너무 값싸고 성의 없어 보였거든요. 문이 열리자마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냄새가 저를 감쌌어요. 마늘, 참기름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는 향신료 냄새가 공기 가득 퍼져 있었어요. 아파트 안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조명 덕분에 아늑했어요. 배경에는 전통 한국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세어보기도 힘들 만큼 많은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바삭해 보이는 금빛전, 가지런히 줄지어 놓인 하얀 만두, 예쁘게 모양을 낸 알록달록한 채소, 그리고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큰 돌냄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민준 씨 부모님은 제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분 모두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셨고 저는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어색하게나마 따라 인사했어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두 분은 따뜻한 제스처와 느긋한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접시에 계속 음식을 올려주시며 하나하나의 이름을 한국어로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발음을 따라 하려고 애썼죠.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한국어 표현을 쓸 때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 하셨어요. 음식은 제가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세계였어요. 저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으며 파와 해산물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만두는 섬세하고 향이 깊었고 물은 매콤하면서도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민준 씨 가족이 서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지켜봤어요. 그 안에는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었는지 챙기셨고 아버지는 서툰 한국어를 하는 우리 각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신 뒤 칭찬해 주셨어요. 민준 씨 부모님은 자신들의 집과 문화 그리고 가족 전통을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TV나 뉴스 속의 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멀고 낯선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이야기 속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파티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직도 한국 음식의 맛이 입안에서 맴도는 듯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맛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민준 씨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민준 씨 아버지가 제게 커피 한 잔을 타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는 제가 카페에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커피였어요. 아버지는 간단한 종이 포장을 뜯어서 하얀 머그컵에 내용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적기 시작하셨죠. 금세 액체는 제가 평소 내리던 짙은 에스프레소와는 전혀 다른 밝은 카라멜 빛으로 변했어요. 컵을 건네주실 때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스팀과 함께 피어올랐어요. 저는 속으로 의심을 숨기려 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커피에 대해선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딱 봐도 값싼 인스턴트 커피처럼 보였어요. 대학생들이 돈 아끼려고 마시는 그런 커피 말이에요. 그런데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커피는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놀랍도록 포근했어요. 제가 비싸게 들여오는 원두 커피처럼 진하고 강한 맛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컵 속에 담긴 포근한 폼 같은 맛이었어요. 민준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한국의 커피 믹스라고 커피와 설탕, 크리머가 한 봉지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 수백만 명이 매일 마시는 화려하진 않지만 사랑받는 커피라고 했어요. 민준 씨 아버지는 제가 그걸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죠. 그날 월요일 아침 조용한 제 카페 안에서 저는 민준 씨 아버지가 집에 가져가라며 챙겨주신 커피 믹스 3봉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제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스쳤어요. 이 한국 커피를 손님들에게도 팔아보면 어떨까? 내가 느낀 그 따뜻한 기분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알록달록한 종이에 코리안 스위트 커피, 스페셜 인터내셔널 메뉴라고 적고 글자 주변에 작은 하트들을 그려서 가게 앞 창문에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손님에게 한국 커피 믹스를 내어줄 준비를 했어요. 제 단골 중 한 분인 패터슨 부인이 그 간판을 보고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퇴한 교사인 그분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인께 평소 드시던 라떼 대신 이 특별 메뉴를 권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뜯어 가루를 제일 좋은 도자기 머그컵에 부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 아버지가 해주신 그대로 뜨거운 물을 부어 저었어요. 달콤한 향이 카운터 주변에 퍼졌어요. 커피를 건네자 패터슨 부인은 그 연한 색에 조금 놀란 듯 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분이 첫 모금을 마시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자 부인의 눈썹이 올라가더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는 연달아 2모금, 3모금을 더 하셨어요. 부인께서는 커피에 대해 어디서 온 건지, 제가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물으셨어요. 저는 저녁 파티와 민준 씨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부인께서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들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금세 동네에 퍼졌어요. 대부분은 커피 뒤에 담긴 이야기를 궁금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제가 앞으로 한국 음식을 팔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몇 달 만에 제 카페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연결을 사러 오는 거였죠. 평범해 보였던 작은 봉지들이 제 어려운 가게에 다시 마법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운터 뒤에서 줄어드는 커피 믹스 봉지를 바라보니 새로운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이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한국 커피를 메뉴에 올린 지 3주쯤 지났을 때 큰일이 터졌어요. 계산대에 서랍을 열었는데 커피 믹스 봉지가 단 2개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았죠. 내일이면 이제 그 특별한 한국 커피를 마시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을 실망시켜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전날 밤 저는 8명이나 되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드렸어요. 친구들에게 소문을 듣고 온 대학생 무리도 있었고 그 특별한 한국 음료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차를 타고 20분을 달려온 노부부도 있었어요. 매번 컵을 건넬 때마다 저는 한편으론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저는 커피 믹스를 오래 쓰려고 주말에만 제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수요는 계속 늘어났거든요. 어떤 손님들은 전화를 걸어서 재고가 있는지 미리 물어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몇몇 손님은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먼저 인터넷에서 한국 커피 믹스를 검색했어요. 몇몇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배송비를 계산해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커피값보다 배송비가 더 비쌌거든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이트가 최소 수백 봉지 단위로 주문을 받아서 제 작은 카페로서는 감당도 보관도 불가능했어요. 저는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기로 했어요. 홈페이지를 찾아내고 온라인 번역기를 써서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제 상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카페와 한국어 수업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커피가 어떻게 제 힘든 가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는지까지 적었어요. 3일 뒤 답장이 왔어요. 회사 담당자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현재는 한국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해외 유통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현지 수입 업체에 문의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업체를 추천해 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토론토에 있는 모든 한국 식료품점을 연락하고 찾아다녔어요. 코리아타운까지 가서 5군데나 되는 가게를 직접 방문해 점장들에게 카페용으로 특별 주문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캐나다 카페 주인이 신선한 에스프레소 대신 인스턴트 커피를 팔려고 하죠? 하는 표정이었어요. 한 점장은 웃으며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들은 보통 커피 믹스를 집에서 마시지 가게에서 주문하진 않는다고 설명해줬어요. 저는 몇 시간을 들여 식품 수입업체, 국제 배송회사, 그리고 특수음료 유통업체들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모든 시도는 막다른 길이었어요. 캐나다로 식품을 들여오려면 복잡하고 비싼 절차가 필요했어요. 라이선스, 위생증명서, 그리고 최소 주문 수량이 있었는데 제 같은 작은 카페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도 손님들은 계속 한국 커피를 물어봤어요. 재고가 없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손님들의 표정이 실망으로 변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저는 손님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메뉴에서 한국 커피가 사라진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가게에 돌아왔던 활기와 에너지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문 닫을 시간이 되자 저는 창문에 걸어두었던 알록달록한 간판이 사라진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완전히 포기하려던 그때 문득 수업 중에 민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캐나다 다른 도시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이야기를 해줬었죠. 어쩌면 어딘가에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모인 작은 온라인 포럼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고향 음식 이야기를 나누는 글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글 하나를 찾았어요. 제니퍼 김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 과자와 커피 믹스를 가득 담은 캐리어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밴쿠버에 사는 친구들에게 그리운 고향 맛을 나눠주기 위해 조금씩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제니퍼 씨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토론토에 있는 제 카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죠.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이 왔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소식이었어요. 제니퍼 씨는 커피 믹스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 달에 토론토로 출장 올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때 몇 주 동안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니퍼 씨가 카페에 도착한 날, 저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어요. 그녀가 메고 온 커다란 캠퍼스 가방 속에는 정성껏 포장된 커피 믹스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제가 커피값을 건네자 제니퍼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0년 전 대학에 다니기 위해 캐나다로 이민 왔는데 여전히 한국의 소박한 간식들이 그리울 때가 많다고 했어요. 많은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맛을 원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구하기 어렵고 정기적으로 수입하기엔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제 카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 커피뿐만 아니라 캐나다 손님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내 카페를 두세 개를 이어주는 다리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주 토요일,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안고 한국어 수업에 갔어요. 그리고 민준 씨에게 제니퍼 씨 이야기와 한국 커피를 메뉴에 영구적으로 넣을 계획을 전했어요. 민준 씨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둘 수 있는 한국 커피 문화에 대한 작은 교육 카드 제작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제 카페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변했어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한국 커피 위켄드로 정하고 그날에만 커피를 제공했어요. 손님들은 이 특별한 날에 맞춰 방문 계획을 세웠고 어떤 손님들은 한국 음식이나 음료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저는 커피를 내어줄 때마다 이야기를 함께 전했어요. 민준 씨 가족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 바르게 인사하는 법을 배운 경험, 나 대신 우리를 자주 쓰는 한국어 표현까지요. 손님들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고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제 커피 그 자체보다 그 커피가 만들어내는 연결이 더 중요해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청소년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배운 경험을 나누는 어르신 손님들까지. 제 카페는 이야기가 오가는 장소가 되었어요. 민준 씨 아파트에서 처음 한국 커피를 맛본 지 6개월 후 제 카페는 2년 만에 가장 활기찼어요. 하지만 이 성공은 단순히 손님이 늘고 매출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 봉지의 커피 믹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더 큰 의미였어요.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저는 한국 커피 위켄드를 준비하며 카운터 뒤에 커피 믹스를 가지런히 늘어놓았어요. 그 봉지 하나하나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호기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용기를 상징했어요. 돌아보니 이 모든 건 커피가 단순한 시작이었어요. 한때는 잘 알지도 못한 채 무심히 지나쳤던 문화를 제 마음속으로 끌어들였고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언제나 작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작은 선택이 저를 회의적인 마음에서 존중과 사랑으로 무너져가던 가게에서 활기찬 공동체 공간으로 이끌어준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